이 독서를 통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진짜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근데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그 스피어라는 사람이 fMRI를 통해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두뇌의 활성화를 분석해 봤더니 실제 그 활동을 내가 할 때 하고 같은 두뇌 부분이 활성화되더라. 단순히 책을 읽는다는 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다? 체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간접 경험이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읽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의 축적과 또 책 속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행위가 독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알려지기로는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부법 연구자다라고 했는데 실제 많은 사람이 저를 뭐라고 얘기하냐, 엉덩이 공부법의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유퀴즈 언더 블락에 23년에 출연을 해서 서울대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죽어라고 공부한다. 죽어라고 어떻게 하냐, 엉덩이 붙이고 한다. 그랬더니 썸네일을 엉덩이 공부법으로 뽑아가지고 신종호 교수 하면 엉덩이 공부법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때 제가 첫 시작하는 부분에서 자기소개를 했더니 제목을 저렇게 뽑았어요. 셀프 자기소개. 제가 말이 되나요? 뭐 자기소개는 자기소개지 셀프 자기소개가 뭐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셀프라는 영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나요? 스스로 하는 것. 자기소개를 스스로 했다라는 의미로 저렇게 자막을 붙였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소개를 스스로 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자기소개를 제가 좀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연구하고 교육하는 분야가 공부법,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분야이기도 하지만 제가 원래 초기 관심을 가졌던 연구 분야, 강의 분야는 문해력이에요. 특히 이제 교육심리라는 영역을 제가 공부했는데 미국에서 교육심리 영역의 연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해서 읽기 이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학습 활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읽기 활동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읽기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내용 이해, 기억, 또 나아가서 얼마나 읽기 활동이 재미있는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들을 제가 초기에 또 이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해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읽는 아이가 미래를 지배한다. 사실 읽는 능력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미래 능력임에는 틀림없다. 왜 그런지 같이 오늘 좀 찾아보도록,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되느냐? 왜 책을 읽어야 될까요? 재미를 위해서.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아까 그랬죠, 자기 자신을 찾는다. 그렇죠. 나를 이해해가는 과정이다.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책은 사회를 살아가는 한 존재로서 인간됨, 사람됨,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을 가지고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느끼게 하는 되게 중요한 경험이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책을 읽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 실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요새 되게 강조하는 게 자기 감정의 조절, 정서지능 강조 많이 하잖아요. 실제 연구를 보더라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타인을 잘 이해하고 갈등 상황에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잘 해결해 간다. 그런 내용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모든 책이 그런 사람됨, 인간됨을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책이? 자, 아까 서울대 도서관
도서대출 탑10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자기계발서 또 뭐 학습서 이거 많이 넣는다고 해서 사람이 돼갈까요? 아니에요. 주로 인문서, 소설, 시, 수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삶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경험할 수 있는 책들이 성숙함을 가져온다. 그래서 최근 각 기업에서 임원들 리더십, 요새 또 정서지능 되게 강조하니까 리더십 교육에 책 읽기가 많이 활용이 돼요. 이때 너무 자기계발서만 많이 읽으니까 뭘 읽도록 강제화하느냐? 소설. 소설. 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까 도서대출 건도 그렇고 신간 출간을 보면 점차 인문 교양서의 출간 비율, 출간되는 신간 수가 점점 어떻게 돼가느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안 읽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기계발서, 교육, 학습서 이런 것들이 신간의 줄을 이루고 있다. 두 번째는 내가 뭐 할 것이냐 관련된 거지만 입지. 나의 삶에 대한 고민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책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책을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아닌가. 특히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시세에 흔들리면서 자기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만들고 그걸 지치지 않게 견고하게 그 뜻을 추구해 간다. 또 빠르게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견고하게 오랫동안 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 결과를 추구하는 모습을 갖는다. 이 입지와 관련된 인용구는 그 명나라 때 어떤 그 도증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지, 욕견, 불욕세, 성공재구, 불재송. 지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입지라고 하는 뜻을 세운다는 것은 세세하게 시세에 맞게 그때그때 맞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욕견, 견고하게 어떤 뜻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성공이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어떤 것들을 내가 추구하느냐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빨리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견고한 오랫동안 나에게 의미 있는 계획, 삶의 의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영향을 주느냐? 독서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하고의 생각의 공유 경험이라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가 한 연구도 그렇고 스탠포드 대학의 네이먼이라고 한 사람이 한 연구도 그렇고 확고하게 자기 뜻을 갖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노력이 자기 이해관계를 넘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긍정적 의미를 같이 공유하려고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책을 많이 읽는다. 책 속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 삶의 힘을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패트릭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분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살 때 이란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젊었을 때 방황을 하다가 뜻을 딱 세우고 자기 삶에 도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일련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인데 이란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청소년 때 10살 때 왔으니까 아무래도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되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되게 어렵게 보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군에 입대해서 직업군인으로서 생활도 하고 또 제대하고 나와서 세일즈맨, 물건 파는 일들을 했는데 자기 생활을 쭉 보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실한 마음은 갖고 있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을 바꿔보자라고 해서 도전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 도전장이 뭡니까? 독서. 그 많은 사례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지금까지 내가 벌어뒀던 돈이 있으니까 딴짓 안 하고 내가 책 읽는 데 모든 시간을 집중하겠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일에 도전할지 구체적인 인생 설계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2년 동안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도전을 합니다. 얼마로 자신의 목표를 책의 권수와 관련해서 정하느냐? 2,000권에 도전해요. 2년 동안. 그리고 또 세부 계획으로 한 분야의 책을 읽을 때, 한 주제를 읽을 때 깊이 있게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책을 읽는다. 한 권 읽고 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0권의 책을 읽을 때까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 않는다.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2년 동안 자기 도전을 했더니 어떻게 살아갈지 삶이 보이더라. 그 이후에 이 경영 컨설팅과 관련된 기업을 만들어서 나스닥에 상장해서 지금도 기업 경영인으로서 또 독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독서교육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사람들 모임에 기업 경영인이니까 자주 가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게 많은 거야.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죠.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아이비 출신인 줄 알고. 근데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게 많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자기가 방황하고 그것을 깨기 위해서 독서라고 하는 이 인생 프로젝트에 자기가 도전을 했는데 그때 경험이 지금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입지, 진짜 강구한 힘을 갖게 한다. 이건 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나를 찾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정체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이 축적돼서 그 결과로 만드는 게 나예요. 나. 정체성. 나의 who I am.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의 결과물이다. 그 결과물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자신에 대한 또 신념이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독서를 통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진짜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근데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그 스피어라는 사람이 fMRI를 통해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제 두뇌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나타나잖아요. 두뇌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때 책에 있는 내용을 읽을 때 두뇌의 활성화를 분석해 봤더니 실제 그 활동을 내가 할 때 하고 같은 두뇌 부분이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하는 거 신나잖아, 신나. 그런 글을 읽을 때 실제 자전거를 탈 때의 두뇌가 활성화되는 부분하고 비교를 했더니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 단순히 책을 읽는다는 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다? 체험. 체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간접 경험이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맥아담스라는 사람이 redemptive self라고 하는데 우리가 40대, 50대가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에릭슨의 이론에 사실 애담스가 기반해서 이런 연구를 한 건데 이 시기에 자기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는 그러한 중요한 전환점을 사람들이 맞이한다. 보통 어려움을 딛고 이제 많은 것들을 내가 경험했다. 어느 정도 안정된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해를 자기 스스로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새로운 나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 시기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하고 다른 앞으로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그런 나를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해보는 일련의 경험들을 이 시기에 갖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데 한번 생각하는데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뭐냐? 많은 사람들이 책이더라. 책이라고 하는 경험이 새롭게 나 자신을 재규정하고 자신의 이후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자신의 조사 결과를 책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죠. 세계경제 포럼에서 2020년에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직무에 있더라도 50%, 10년마다 50%는 완전히 다른 기술과 지식들이 창출될 거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지 못하면 그 영역에 있더라도 제대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 생각할 수 있는 힘, 판단할 수 있는 힘, 내가 학습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되게 중요한 21세기 핵심 역량이 되는 거죠. 실제 기업에서도 보면 이 학습력, 학습 민첩성이라는 개념으로 기업 교육하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학습력을 되게 중요한 인재 판단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민첩성, 그리고 학습한 것을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인재 선발의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조직의 계속적인 어떤 혁신의 도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요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해력,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일단 문해 환경이라고 하는 것, 독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사람은 환경 속에 존재하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회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노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죽어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경험하고 행동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환경심리학자죠, 깁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affordance, 행동, 유도성. 그러니까 유도성이라는 말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되게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생각과 행동, 이게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이 코넬 대학에서 이루어진 재미있는 연구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레스토랑 가서 우리가 주문하잖아요. 이때 주문을 할 때 저처럼 또 여유 있는 분이 주문을 받느냐, 아니면 피터 드러크, 이종훈 선생님 같이 그래도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이 주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주문량이 달라진대요. 실제 유럽, 독일하고 미국에서 5년간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누가 주문을 받을 때 훨씬 주문량이 많아질까요? 날씬한, 야, 맥주 마시면 배나, 자기도 모르게 행동의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저같이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주문을 받을 때 그 에피타이저 경우에 20%, 후식의 경우에는 저는 깜짝 놀라요. 4배 주문량이 달라진대요. 실제. 그럼 독서 환경, 그 관련해서 보면 이제 매체도 환경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독서 매체 하면 종이책하고 디지털 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방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 집중하고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많은 연구들이 종이책을 볼 때가 전자책을 볼 때보다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유도하고, 또 읽고 난 다음에 내용에 대한 이해와 기억도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읽기 속도는 어떤 게 더 같은 내용을 전자책 형태로 제시했을 때하고 종이책 형태로 제시했을 때하고 읽기 속도의 차이가 나타나요. 전자책으로 제시했을 때가 훨씬 더 빨리 글을 읽습니다. 일관돼요. 아주 일관돼요.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왜 그럴까요?
그걸 F자 읽기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읽어요. 점점 끝까지 읽는 정도가 줄어들어. 밑으로 쭉 읽어버리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선처럼 보이죠? 이렇게 F자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선 읽기 또는 F자형 읽기 패턴을 우리가 시선 추적을 해보면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F자형 읽기라고 하는 게 왜 나타나느냐? 왜 빨리 읽느냐? 전자책 환경 내에서. 우리가 보면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빨리 내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많이 했던 게 스크롤 해가지고 계속 밑으로 내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퍼 텍스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자책 책을 읽을 때 보면 어떤 내용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갑자기 어디로 갑니까? 인터넷 링크를 할 수도 있고 링크가 있으면 옆에 있는 윈도우 창 열어서 검색을 해요.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 읽기, 여러 개의 관련된 읽기를 옮겨가면서 읽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일종의 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즉 디지털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료를 읽을 때 빨리 어떤 자료를 처리하려고 하고 또 관련된 어떤 내가 관심사가 생겼을 때는 다른 내용으로 이동해가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환경으로서 우리에게 자리매김한다. 그걸 우리가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이 마인드셋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자책을 볼 때 하고 종이책을 볼 때 하고. 종이책은 좀 더 차분하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가짐이 생기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나씩 읽고 다 읽으면 넘어가고 다른 걸로 튀지 않고 계속 거기서 머무르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인드셋에 의해서 나타나는 차이다. 읽기 속도의 차이도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집중, 읽기 내용에 대한 이해와 기억에 있어서도 따라서 차이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재미있는 연구가 지금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전자기기 절대 못 꺼내게 합니다. 그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끔 가다 제가 재미없는 얘기하면 뭘 봅니까? 오늘 누가 나한테 연락 온 거 없나? 오늘 뭐 뉴스에 뭐 나온 거 없나? 금방 생각의 드리프트가 만들어져요. 드리프트는 스포츠카 운전하는 사람만 하면 됩니다. 책 읽거나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드리프트 하면 안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스마트 기기가 옆에 있으면 생각의 방황이 쉽게 일어난다. 재미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자료를 가지고 글을 읽도록 했을 때 책상 위에 지금처럼 전자기기, 스마트폰을 놓고 책을 읽도록 했을 때하고 그것을 치우고 안 보이는 데 갖다 놓고 책을 읽도록 했을 때 역시 뭐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렇죠. 읽기 속도의 차이, 내용에 대한 이해, 기억의 차이가 나타나더라.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마음가짐이, 태세가, 마인드셋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은 죽어있는 사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되게 중요한 존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독서율이 높은 국가들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환경 자체가 독서를 어떻게 해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일상생활로 받아들여.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게 돼. 대표적인 독서 국가. 어떤 나라요? 아이슬란드. 북토피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아이슬란드 보면 되게 그 독서와 관련된 중요한 전통, 문화가 있죠. 바로 뭡니까? 요라, 보카, 플로드. 저 플로드가 홍수, 영어로 F-L-O-O-D. 보카는 뭡니까? 보카는 책의 홍수. 요라, 즐거운 책의 홍수. 뭐예요, 저게?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뭐 하는 문화가 있어요? 아이슬란드에서. 책 선물하고, 같이 읽고, 또 이야기 나누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야.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는 좀 예외일 것 같은데, 최근에 주변 사람한테 책 선물한 적 있는 사람. 역시. 역시 싱크 커넥트 최고입니다. 짱! 요새 선물도 안 해. 사람들이. 뭐 책을 읽는 것을 떠나서 선물조차 하지 않는다. 선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결과를 내가 같이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화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책을 선물하는 문화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커피 쿠폰, 그렇죠? 상품권.
상품권 가지고 책 사면 좋은데 잘 안 사죠. 또 이 책을 읽고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이 있다. 그 수도죠. 레이카비크에서 10월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독서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독서 페스티벌은 뭐 하는 겁니까? 책 한 권 또는 한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그 주제를 담고 있는 책에 대해서 같이 막 토론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학교, 모든 도서관이 같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 읽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게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라고 할 이유가 없죠. 또 레이카비크라고 하는 수도인데, 아이슬란드의 수도인데 도로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화나 아이슬란드는 신화로 유명하잖아요. 신화의 영웅들, 또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름으로 거리 이름을 다 만들어 놨대요. 우리도 일부 그런 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슬란드 국민들 중에 자기가 직접 출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비율이 얼마라고 합니까? 10명 중에 1명이 작가래요. 여기 책 출간해 본 분 계세요?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자기가 직접 책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책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아까 제가 성인의 독서율, 대학생의 독서율은 되게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의 독서율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다. 국민 독서 실태조사라고 하는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결과를 보면 1년에 책 한 권을 읽는다 읽지 않는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95% 이상 읽는다고요. 왜? 정확하게 학교에서 여러 가지 독서활동 또는 과제로 책 읽기를 권장하기 때문에 95%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 1년에 읽는 책의 권수, 제가 그걸 그 통계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33권 정도 된다고요. 되게 많죠. 의외예요. 저도 그렇게까지 읽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33권까지 읽는 애들이 대학 오면 책을 안 읽고 왜 그럴까요? 그 문화가 어떻게 됐길래? 우리는 책 읽는다는 게 자기 성장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삶의 한 부분으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스펙 만들기. 그렇죠? 학습을 위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책 읽기요. 그러니까 내 생활의 즐거운 한 부분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딱 가면 또 대학 또 과제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면 책하고는 문 닫는 겁니다. 문 닫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는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율은 높은데 가장 낮은 게 뭐예요? 독서 동기라고 해서 피사 연구 결과도 보면 책을 읽는데 즐거움을 느끼느냐에 대한 반응률을 보면 가장 낮습니다. 독서 환경이 되게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단면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그 준비팀에서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나를 찾아가는 구체적인 독서법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많은 책을 읽어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 읽은 책을 다른 사람하고 많이 공유해라. 되게 좋은 또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책을 읽는다,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정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찾아가는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힘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사람 변화를 추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람은 뭐 해서 쓰지 않는다. 그 얘기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냐? 고민하다가 제가 찾은 자료 중에 하나가 그 쾌간하고 레이히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학 분야에서 쓴 책인데 Immunity to Change 해가지고 변화라는 게 자체가 어렵다니까. 우리는 그걸 저항하려고 하는 면역체계를 갖고 있다. 사람들은. 경영 쪽에서는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업이 죽는 거예요. 또 개인도 그 경영 조직 내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속성들을 보면 이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안주하려고 한다.
왜 그러냐? 여기 분석과 관련해서 이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 정서적인 어떤 그 요인이 변화를 주저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생각이 사실 변화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낸다. 어떤 생각이 저항을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면 socialized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책을 읽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일할 때도 갈등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많은 경험들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간다. socialized mind, 즉 다른 사람하고 관련성 속에서 변화보다는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책도 마찬가지, 책을 읽을 때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변할 수 없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건 필요해요. 그렇죠?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해? 하지만 거기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self-authoring, 그다음에 self-transforming mind라고 하는 거다. 자기가 소화한 거를, 배운 거를 거기서 머물지 말고 자기 언어로, 자기 삶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self-authoring이야. 자기가 자기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말로 바꿔서 표현한 것을 통해서 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 성찰. 그래서 트랜스포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말로 하고 그 자기 말 속에 들어있는 나 자신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한 거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수용하는 것,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관점에서 자꾸 재해석하려고 하고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성찰하는 일련의 시간들을 가져야지만 변화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독서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독서법이라고 했을 때 그냥 책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일련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이 결과를 남겨야지. 나하고 관련해서 내 생각, 나의 삶과 관련해서 내가 읽은 책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고민해야 될 바는 뭐냐? 자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구체 결과물로 만들어가는 추가적인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가짐과 노력이 있어야지만 자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변화가 더 촉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책을 통해서 자기의 결과물을 만들면 스스로가 변화되는데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결과를 자꾸 만들어보는, 남겨보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 자신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기의 결과물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자기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갖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업이 뭡니까? 주로 그죠? 학습을 위해서 글을 읽는 게 제 업입니다. 아주 최적화됐어요. 이때 글을 읽고 결과를 남기게 되면 효과가 뭐냐? 지금 나온 거예요. 자기 생성 효과라고 해서 내가 그 글의 의미를 나의 말로 남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그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기억을 가능하게 해요. 보통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마무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나중에 내가 읽은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보통 자기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내용에 대한 기억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난지를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한 30% 이상의 차이를 가져온다. 두 번째, 기록을 남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훨씬 더 깊이 있는 책 읽기가 가능하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번에 논문 읽기를 같이 하는데 인터랙티브 리딩이라고 하는 걸 되게 강조해요. 인터랙티브 리딩은 누구하고 인터랙션 하는 거냐? 다른 사람하고 인터랙션 하는 게 아니라 읽기 과정이니까 저자하고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글을 읽으면서 기록을 계속 남기는 것, 또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기록을 남기고 다시 한번 나중에 그 내용을 돌아보는 것. 이건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국 기록을 남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자하고 그 경험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단순히 내용을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습득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그 생각과 경험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이 결과를 자꾸 남기는 독서 행위는 그 저자하고의 대화, 또 저자의 대화를 통한 나의 어떤 그 반성적인 결과물들을 더 심화시키는데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기록물을 남기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가 글쓰기하고 정신 건강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얘기하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갈등 상황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기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하고 잘 풀어나가더라. 이게 그 페니 베이커가 자신의 연구들을 쭉 정리해서 출간한 책이라고 하는데 자꾸 글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 느꼈던 것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되게 생활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사회적인 관계 측면에서 건강하더라.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제 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아실 거예요. 자기만의 기록물을 왜 남겨드려? 저는 그거예요. 어디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을 남겨야지. 아까 기억도 잘 된다고 했는데 저는 어디 가서 말을 하던 내가 글을 쓰던 기록을 남기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면 훨씬 자신감도 생기고 또 내가 써먹을 내용도 머릿속에 있으니까 훨씬 더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발표 자료를 만들 때도 훨씬 더 쉬워요. 부담이 안 가. 아까 제가 그 개념도 보여드렸죠.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책 한 권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새는 낯글로 다 해도 옛날에 그 프로그램 썼는데 그 인공지능에 딱 집어넣으면 다 자기가 또 정리해줘.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줘. 정말이요. 저는 잘 씁니다, 그거. 이 자료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AI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뭔가 내가 배운 것, 내가 느낀 것들을 같이 자신 있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기록으로 자꾸 남겨라. 이 처칠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글 읽으면서 내가 이거 어디서 써먹어야 될지 그게 항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면 다 기록했다가 기록한다고 해서 기억하는 거 아니죠? 뭐 합니까 다시? 시간 될 때마다 그 암기하는 거 암기. 그래야지 활용. 아까 활용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세 번째 문해력에. 그 활용의 자신감,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훨씬 더 그 결과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 간접적 체험이 가능해요. 더 그냥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느끼는 그러한 경험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만의 독서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1년에 뭐 500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3개월 100권 독서 노하우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이 물음과 관련해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하는 독서 습관이 어떤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또는 좀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책은 지저분하게 본다. 물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깨끗하게 돌려야 됩니다. 사서 보세요. 사서 봐야 되고 사서 볼 때 밑줄 저는 막 밑줄 다음에 그거 왜 걷나 이렇게 생각하고 후회하는 적 많죠. 그래도 깁니다. 내가 잘못 걷구나. 그때 여기다 왜 걷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질문도 쓰고 말도 안 되는데 엑스다 쫙 꺼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후회하고 복귀 쓰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지저분하게 책을 보는 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을 볼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온전하게 내가 느끼면서 보고자 해요. 논문을 볼 때에도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논문은
내용과 생각을 읽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그 안에 묻어져 있거든요. 똑같아요. 딱딱한 글쓰기도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한 줄 한 줄 써갔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냥 추상적으로 읽어나가면 그 끝이에요. 그냥 남는 게 별로 없어. 느끼면서 읽어야 한다. 그 느끼려면 집중할 수 있을 때 읽어야 돼요. 그래서 피곤할 때는 절대 책을 읽거나 글 쓰는 일은 더더욱이나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던 잠깐 제가 보고 싶었던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으면 저도 뭐 영상 보거든요.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 보고 시간 보내고 다시 집중할 수 있으면 다시 또 집중하게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데 집중해야 될 이유는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공감 어떤 형태든 그 책을 쓴 저자의 어떤 생각과 그때의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시간을 제가 찾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 읽고 난 다음에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록에 남기지만 그래서 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한 2주에서 4주 돼서 제가 밑줄 걷던 거, 별표 쳤던 거, 또 기록해 놨던 거 그런 거 한 번씩 쭉 돌아보는 그래서 4주 정도, 한 달. 그래서 전에 읽었던 거 꺼내서 한 달 후에 한 번 좀 쭉 훑어보는 것. 이게 이제 제가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거는 제가 이제 마음가짐인데 가능한 한 재미없는 책도 어떻게 한다? 끝까지 듀얼 브레인 읽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저도 모르게 덮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 책이 좋다.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거기 관심이 적어서 읽는데 부담을 갖는 경우 이때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자꾸 포기하고 하면 더 이상 나의 경험의 확장은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끝까지 읽는다. 근데 내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배울 게 없다. 그런 경우는 요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는 중간에 접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약간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 뭐든지 끝까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한번 그 해외 학술대에 갔다가 오는데 제가 비행기에서 무슨 영화를 보고 있었나 봐요. 우리 학생이 옆에 있는데 되게 재미없는 영화인데 우리 교수님이 끝까지 보더라.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왜 그 재미없는데 재미있으셨어요? 그래서 재미없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대요. 근데 왜 끝까지 봤냐? 야 자꾸 중간에 그만두면 버릇된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버릇되고 자꾸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가능한 한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제 마음가짐이다 말씀드리고 또 책 사면 요새 책을 많이 사지도 않지만 그래도 책을 사면 그냥 덮어두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적어도 서문하고 또 1장 정도는 큰 틀에서 서문하고 1장 정도 읽어놓으면 나중에 이런 책이 있었지라고 생각하고 그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 그 책에 대한 관심도 읽고자 하는 마음도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책을 사면 일단은 손 때려도 일단 이렇게라도 묻혀놓으려고 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뭐 독서 습관 또는 독서에 대한 생각이 아닌가. 글을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나에게 있어서 독서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독서는 어떤 겁니까? 나에게 있어서 독서라는 경험은 무엇인가? 독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 그대로를 나 자신을 읽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통해서 책의 내용들을 내가 이해하고 또 책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뭘 바라보느냐?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의 축적과 또 책 속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행위가 독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학술적으로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체성은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경험의 결과물입니다. 이때 직접적 경험도 있지만 간접적 경험도 나 자신의 경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만들어간다. 책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독서 활동, 여기 계신 분들은 왕성하게 책을 읽지만 보통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책을 잘 읽지 않아요.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을 보면 2010년대부터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보면 성인 독서율이 40%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성인 독서율을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한 문학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1년에 책 한 권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놀라시잖아요. 여기는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당연히 책을 1년에 한 권을 읽겠지 생각하실 텐데, 이 책을 1년에 한 권 이상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사실 오디오북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읽는다라고 이야기한 성인의 비율이 40%, 43, 47,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즉 10명 중 6명 정도는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 독서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어요. 많이 읽는 분들은 많이 읽는데 읽지 않는 분들은 거의 책하고는 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독서율의 감소 정도가 우리나라가 가장 심해요. 심해.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좀 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성인들은 그러면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어떠냐?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학생들의 독서 참여율도, 특히 대학생들의 독서 참여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는 학생의 비율이 최근 조사를 보면 급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 한 5년 동안 50에서 60% 정도 도서 대출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학 도서 대출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보면 한 40%가 줄었어요. 책을 빌리는 경우 어떤 책을 빌리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1등부터 10등, 즉 탑 10에 들어가는 대출 도서의 특징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옛날에는 인문 교양 도서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어떨까요? 그렇죠. 자기계발서, 경제. 그 다음에 요새 학생들이 교과서도 안 삽니다. 교재. 깜짝 놀라시네. 교재도 사지 않아요. 학생들의 독서 경험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문해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들이 증가하고 최근 MZ세대의 문해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2020년 들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가십성 기사긴 하지만 요즘 MZ세대들 어휘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까?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다 끄떡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학 총장님을 만났는데 그 학생들하고 갈등 때문에 그 학생의 간부하고 대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뜨끔해가지고 약간 긴장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뭐라고 했냐? 당신은 너무 고지식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학생의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더래요.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다행히도.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 어휘력의 문제, 이 가십성의 이야기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 문해의 문제들이 사실은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스스로 이해하는 힘이거든요. 이 이해하는 문해 능력들이 실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말 떨어지느냐를 보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과 관련해서 문해력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사, 검사가 OECD에서 실시하는 피사의 읽기 영역입니다. 이 읽기 영역 점수를 보면 특정 시점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의 문해 능력, 읽기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009년부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2007년 1월 9일에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에 까만 스웨터를 입고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기술 혁신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한 적이 있죠. 실제 보면 2010년대 들어서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되게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가 1등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것도 1등이에요. 2012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다. 실제 보면 이때부터 성인의 독서율, 청소년들의 독서율은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스마트 기기들이 가져오는 변화들 보면 이제는 텍스트보다는 뭐에 더 의존한다? 영상에 의존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즘 세대를 나중에 뭐라고 부를까라고 생각해 보면 호모 유튜버스. 제가 만든 겁니다. 유튜버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점차 뭐가 없어져 가고 있냐? 읽는다라는 행위, 읽는다는 경험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 읽는다는 행위, 읽는다는 경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이제 영상을 통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그 영상하면 우리가 토마스 에디슨을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활동 사진을 영상의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비디오를 볼 수 있었던 게 에디슨이 영상기를 발명하고 그것을 보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이 에디슨이 영상기를 만들고 보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에서 교과서는 다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교과서 대신 모든 교육 활동은 영상 매체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최근 들어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쟁도 상당히 뜨거운데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활동 사진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그 영상 매체들이 나중에 TV라고 하는 대중 결과물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TV를 뭐라고 합니까? 예, 바보 상자. 왜 바보 상자라고 했을까요? 바로 예? 그렇죠. 수용적 경험만을 우리가 갖게 된다. 즉 텍스트는 내가 그 의미를 만들지 않으면 그 텍스트의 의미를 내가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에 영상은 타인이 만들어준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 수동적 과정이잖아요. 니콜라스 카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런 영상 시대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 대가가 뭐냐? 바로 생각하는 힘을 빼앗아가는 거다. 이 생각하는 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에요. 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미래 사회 얘기할 때 기술 혁신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뭡니까? 인공지능이죠. 이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차별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하면 인공지능하고의 어떻게 보면 존재적인 그러한 구별이 인간의 존재로서의 의미가 생각한다라는 측면에서 어떨까요? 없어질 수 있다. 사멸될 수 있다. 익스팅션, 없어질 수 있다. 이게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도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질문을 잘해야 한다. 근데 질문도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또 인공지능이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준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공지능에게 종속되는 사회의 종속을, 생각의 종속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문해력은 단순히 우리가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얘기하는 것처럼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니다. 읽고 쓴다라는 내면의
어떤 그 능력들이 전제되어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읽는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하는 사고 경험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지 않고 중요한 거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판단해서 밑줄도 긋고 별표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평가 판단하는 활동들이 그 안에 반드시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행위적인 내용 속에 중요한 능력으로, 전제된 능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OECD에서 미래사회와 관련해서 OECD를 재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규정했느냐?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또 사회 참여를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미래 역량이다. 어떤 능력이냐? 텍스트, 컨텐츠를 스스로 이해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활용하는 능력까지를 문해력이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읽고 쓰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문해를 바라보는 시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판단, 평가 사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활용하는 능력. 활용의 능력은 소위 말한 창의적 능력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기반이 문해력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문해력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논의를 할 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거든요. 2016년 세계경제 포럼에서 지금부터의 사회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선언하면서 미래 역량으로 세 가지 큰 축에서 능력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이 바로 문해력이에요. 두 번째가 기본적인 수행 역량, 세 번째가 정의적 능력, 인정 능력뿐만 아니라 정의적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 호기심 등 포함해서 앞으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의적 경험도 상당히 중요한 교육의 결과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문해력이 당시에 되게 강조됐어요. 이 문해력 왜 강조됐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문해력이 중요할까요? 스스로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지식과 기술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이 이전보다 훨씬 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특히 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출의 패턴을 보면 이전까지의 기술과 지식의 창출을 보면 직선적 형태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게 기하급수적 패턴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IDC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매년 새롭게 창출되는 지식의 양을 얼마로 추산하느냐? 매년 20%, 이전에 20%만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창출된다고 해요. 그러면 100에서 시작하면 100에서 그 다음에는 12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수치가 어떻게 되죠? 120이 되는 거죠. 120에 20이 되고, 그 120에 20을 또 20%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많은 지식과 기술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된다고 하면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2016년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이 문해력을 되게 중요한 21세기 핵심 역량으로 강조를 한 거죠. 실제
유발 하라리도 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라는 책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교육이 했다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에 교육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힘, 평가할 수 있는 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교육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미래 교육이 담당해야 될 중요한 교육적 책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죠. 지금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또 많은 새로운 정보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OECD에서 얘기한 문해력에 정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해력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힘이다라고 재정의 돼야 한다. 특히 미래 세대의 그 사회생활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왜?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2015년 타임즈 표지기사에 보면 지금 태어난 Z세대나 알파세대의 평균 수명이 얼마로 추정이 되느냐. 142세까지 살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아닙니다. 인공지능, 그렇죠. 신약 개발, 의학 분야예요. 이 인공지능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신약 개발입니다. 단백질의 구조들을 예측하고 기능들을 우리가 모델링 하는데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실제 2023년에 네이처라는 학술지 있죠. 이 네이처에서 매년 올해의 과학자를 선정을 합니다. 누가 선정됐을까요? 맞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과학자가 아닌데 사람이 만든 결과물로서 처음으로 올해의 과학자로 선정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또 2024년에 이게 연장돼서 또 다른 사회적 사건이 있었죠. 바로 뭡니까? 노벨 화학상을 누가 탑니까? 예. 딥마인드를 개발한 하사비스를 포함해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알파폴드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게 신약 개발에 특화된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을 만든 것을 인정받아서 노벨 화학상을 하사비스를 포함해서 3명이 수상을 하죠. 훨씬 더 이제는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우리가 전환되고 있다. 오래 살면 경제활동을 더 오래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142세까지 산다고 하면 경제활동을 100세까지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년이라고 하는 게 연장된다는 것을 많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도요다 같은 경우에 현장 라인에서 일하는 분들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2년 전에 연장됐죠.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년도 그렇게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는 줄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란 그 사회적 문제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0세까지 경제활동을 우리가 한다고 추정했을 때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내가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경제활동에 성공적으로 내가 남아있을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평생 직장. 제가 이제 평생 직장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MZ세대들이 직장을 얼마만큼 많이 바꾸는지에 대해서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평균 2회 정도 직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2010년에서 2020년, 그 다음 10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이 3회로 늘었더라. 말씀드리고 마치는 말 마지막.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도 생각하면 전율을 좀 느껴요.
사형 집행하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죠? 뭘 더 원하느냐 그랬더니 책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왔다. 책 읽을 시간 조금만 더 줄 수 있냐. 야, 독서라는 게 얼마나 삶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면 우리 안중근 의사가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저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약간 전율을 느껴요. 저런 마음가짐. 책 읽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전율을 느끼고 상당히 이 안중근 의사가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